네, 지난 시간에 간호계획 파트에서 수업을 덜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이 부분은 한번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간호중재와 간호활동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들을 선택을 하고 또 무엇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우리가 목표한 기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리고 임상적인 판단을 활용을 해서 간호중재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간호중재를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인가? 대상자가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으며 대상자가 어떤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간호중재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간호중재를 함에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구 같은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나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관에서 정해놓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대상자를 케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절차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중재를 선택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간호진단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간호진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즉 문제를 만든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또는 원인을 경감시키기 위한 어떤 중재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 원인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증상이라든지 징후 그리고 그 난다에서 보시면 어떤 관련 요인 이외에 어떤 그 진단명과 관련된 특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간호중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떤 것에 의해서 그 문제가 나타났는지 원인을 잘 아셔야 되겠고요. 또는 그 어떤 그 위험성, 즉 잠재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잠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중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위험 진단이라든지 상호 의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어떤 증상과 징후도 잘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질환을 배우셨다고 해서 그 질환에 대해서 다 아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심정지 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보여준 어떤 증상이나 징후들이 심정지에 의한 것인지 다른 어떤 뭐 뇌졸중에 의해서 쓰러진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DDX를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감별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질병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겠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통합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과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대상자 문제를 우리가 쭉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통합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임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간호과정을 적용한 사례관리의 연구 보고서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그 능력이 키워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진단을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결과, 즉 목표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에게 어떤 유발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할 터인데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즉 우리가 중재를 했을 때 대상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능한 중재, 그다음에 그 가능한 이제 활동들, 간호 활동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변비가 있다.
변비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재들에 대해서 어떤 거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 단계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예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어떤 중재들을 전부 머릿속에 넣어두고요. 그 중재 중에서 그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최선의 방안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 첫 번째, 대상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며 어느 정도 간호 지시를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원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대상자의 어떤 상태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즉 대상자의 신념.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다 하면은 본인이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수혈을 받지 않으려고 이제 거부를 하겠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다르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그 대안이 없다면 어떻게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대상자의 입장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도뇨를 해야 된다. 폴리를 삽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스크린이 없다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들까?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이전에 케어를 한 대상자 중에서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적이 있었던가, 그 대상자에게 간호를 해주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었던가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가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중재를 제공을 했을 때 대상자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전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할 때 간호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그다음 직관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던가가 이제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전에 성공을 했던 중재라고 하더라도 다른 대상자에게는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확률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전에 검증되었던 방법들에 대해서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중재의 범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간호중재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는 것, 예방하는 것, 치료적인 것,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해서 건강증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죠? 실제 대상자가 어떠한 어떤 증상 및 징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반응과 그리고 합병증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하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투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투약을 하고 나면 통증 완화를 위해서 투약을 하고 나면 통증이 감소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죠. 그리고 대상자의 반응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요. 하지만 통증 감감을 위해서 주사했던 약이 다른 어떤 합병증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증상들을 관찰을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해야 할 간호중재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뇨빈도 사정하는 거, 아이오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폐호흡음 청진하는 거. 이게 중재이자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관찰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확 넘어가 버렸네요.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합병증이 예상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잠재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하는 중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자, 그러니까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피부 통합성 유지, 즉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 것들, 그다음에 수술 후에 호흡기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권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방 활동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치료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간호 진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중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치료, 의사들이 하는 치료하고는 조금 구분을 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이 행하는 치료에는 교육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의뢰를 한다거나 또는 기타 신체적인 간호 같은 것들 이제 포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건강 증진이 있습니다.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향상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 중재를 할 때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관찰이나 예방, 치료, 그리고 건강 증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간호 활동들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 바로 신체적인 간호, 교육, 상담, 정서적 지지, 그다음에 뭐 의뢰, 그리고 환경 관리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치매 환자들 또는 노인들 낙상과 관련된 것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명을 관리한다든지 바닥에 이제 물이 떨어뜨려진 것들을 이제 없앤다든지 또는 뭐 대상자들이 어떤 진압력, 시간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장소에 대한 어떤 인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큰 달력을 사용을 하거나 잘 보이는 시계를 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환경관리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별적 간호 지시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그 기대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호 중재를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간호 중재를 선택을 하고 나면 우리는 간호 지시 형태로 간호 계획서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전산화되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이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간호 지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간호 중재 수행을 위해서 기록하는 어떤 서면화된 지침서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이 그 간호 지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사의 지시부터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보통 보면 우리 교재 예가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자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 의사가 뭐라고 하죠? 가능한 한 이렇게 밥을 한번 드셔보십시오라고 처방을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그 도와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밥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장음을 정진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복부 팽만이라든지 오심구토증과 같이 식사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장음이 청진되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한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보통 수술하고 나면은 수술할 때는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그죠?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 장이 제자리에 잘 돌아왔는지 식사를 할 정도로 상태가 돌아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장음이 청진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방귀, 그러니까 가스 패스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은 맑은 액체를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보통 리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리퀴드를 주고 난 다음에 연식으로 이제 죽 같은 거를 주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는가.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맑은 액체를 주기 전에 이제 물을 먼저 한번 줘본다든지 해서 혹시 오심구토증 이렇게 다른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물을 섭취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것들도 확인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간호 지시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호 지시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자를 케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일관성 있고 개별화된 접근법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에 의사소통 기능도 있죠. 내만 간호사, 나라는 사람만 대상자에게 케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속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간호사에게도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모든 간호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호 지시를 기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예가 나와 있죠. 그냥 수분 섭취 권장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에 따라서 또는 대상자의 어떤 그 섭취량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분을 섭취한다고 했을 때 밤에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양의 수분 섭취를 한다면 그 밤 동안에 어떤 그 이뇨 작용에 의해서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낮번 때에는 얼마, 저녁번 때는 얼마, 밤번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기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간호지시의 구성 요소.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에도. 그다음에 특히 간호중재를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의 컨디션이 변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간호 문제도 변경이 되고요. 간호 계획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호중재가 수정이 되거나 할 때에는 날짜도 반드시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대상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 간호지시라고 하는 것도 간호사가 행하는 것일 때에는 또 간호지시의 대상자도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행동도사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폐음을 청진한다. 그다음에 대상자를 돕는다. 그다음 무엇을 확인한다. 혈압을 측정한다. 이런 식으로 행동동사를 사용하시는 거가 좋겠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인슐린 같은 거 대상자가 집에서 직접 이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할 때에는 인슐린 주사 방법을 시범 보인다. 이런 식으로 행동동사를 사용하는 거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서술적 수식어를 써야 된다. 특히 제가 육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간호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시간도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뭐 하루에 몇 번, 그다음에 몇 분 동안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수분 섭취에 대해서도 얘가 나왔었죠. 그죠? 그다음에 서명.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가 했는지도 언급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의 어떤 간호 활동에 대해서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근거 자료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누가 기록을 했는가, 누가 수행을 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지시 작성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간호지시라고 하는 것은 각각에 관련된 기대되는 결과, 전략과 이제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실무 원칙이라든지 연구에 근거한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호 전문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반드시 과학적으로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상자의 개별성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대상자의 자율성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 그다음에 다른 어떤 건강관리 전문가에게 그 방향을 같이 제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의도되는 행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용 가능한 시간적 목표도 그다음에 인적 자원들도 그다음에 물적 자원들도 고려를 해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간호 지시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적절한 순서대로 기대되는 간호 결과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가 이제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행동용어로 작성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치료의 방향과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독자적인 상호의존적 간호 활동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지시된 대로 지속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자의 컨디션이 변화되게 되면 수정이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대상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간호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쉬었다가 간호 수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